지방까지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지방까지 묶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름도 잘 거론되지 않던 경남 창원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만큼 최근 부동산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올랐다는 뜻일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서울에서 벌어졌던 풍선 효과가 지방에서도 재현될 것인가?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언젠간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야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힘겨루기가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규제 지역이 37곳이더라고요. 그중에 36곳은 규제 지역 중에 그래도 가장 약한 조정 대상 지역이고 한 곳은 단번에 2단계 규제를 뛰어넘어서 투기 과열 지구가 됐습니다. 이게 창원에 있는 곳인데 뭐 어떤 곳들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또 이들 지역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가장 쇼킹한 게 이제 투기 과열 지구인데요. 우리가 뭐 서울이나 세종시나 이런 지역이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주로 지정이 됐는데 창원 의창구가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돼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도 좀 약간 좀 저는 사실 뭐 천안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좀 예상을 했거든요. 창원도 많이 올랐으니까 창원, 천안 이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의외의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는데 네, 예를 들면요. 뭐 여수가 들어갔고요. 순천, 광양, 논산, 공주, 경산, 포항 이런 지역들도 포함이 돼서 의외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이제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 집값도 별로 안 오르고 일부 단지만 올랐는데 왜 서울 집값을 못 잡으면서 지방 집값을 잡느냐라고 이제 굉장히 억울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보통 이게 요건이 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려면 뭐 3개월 동안 뭐 청약 경쟁률이 5대1이 되고 이런 요건이 있는데 기존에는 요건이 돼도 판단을 해서 이제 진짜 과열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지역만 핀셋 기제로 선별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그냥 모조리 다 적용을 해버렸다는 게 조금 이례적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또 풍선 효과가 생길 것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좀 강한 규제를 하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변수가 이게 전국을 규제한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서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창원 옆에 김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김해로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왜? 투자 심리가 살아있으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지금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상태니까 김해라든지 예를 들어서 포항 옆이라면 뭐 경주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뭐 충남에는 또 계룡시가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생기게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서울로 또 역풍선 효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뭐 대출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서울 투자하자라는 같은 심리가 규제라면 강남 이런 얘기인 그렇죠. 거네요. 같은 같은 규제면 서울이고 같은 규제면 강남으로 가자라는 심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규제가 적용되느냐가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가장 관건이 이제 대출 규제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라면 LTV와 DTI가 있는데 LTV는 집값 대비 이제 얼마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는 50%가 되고요. 9억 초과는 30% 정도 이제 대출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집값의 30%까지만 대출이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뭐 5억이면 30%면 1억 5천 정도만 대출이 나오는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더 강화돼서요. 9억 이하는 40%고요. 9억 초과 되면 20%, 15억 초과 되면 아예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화되고 2주택 이상이면 원천 봉쇄가 되고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나머지는 조정 대상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세제,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또 2주택 이상이면은 10%포인트 중과세가 돼서 16에서 52%, 3주택 이상이면 26에서 62% 중과세가 되는데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또 10%포인트가 더 중과세가 돼서 최고 3주택 이상이면 최고 72%까지 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한 번 중과세가 이미 된 거고 그리고 내년 6월에 한 번 더 되고 이런 식이라는 그래서 이번에 지정이 된 분들은 양도세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지정되기 전에는 최고 42%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72%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잘 세워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풍선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좀 반대 의견들도 사실 몇 가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을 둘러싼 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서울을 눌렀을 때 다른 인근 지역으로 쉽게 풍선이 튀어나오는 효과가 발생을 했지만 네. 지방에는 실질적인 수요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 규제를 하면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지방은 사실 투자 심리가 이렇게 그렇게 서울처럼 강하지가 않고요. 투자 수요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창원을 예를 들자면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작년에도 서울 외지 투자자들이 한번 와서 쓸고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들, 지방 실수요자들이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지방의 수요자들만 가지고 풍선 효과가 이렇게 생기기는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예. 외지인, 특히 서울 수도권 투자자들이 창원에 투자했다가 창원이 막히니까 김해로 가게 되고 포항이 막히니까 경주로 가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보면 현지 중개사들도 가장 우려하는 게 외지 투자자들이 투자했다가 빠져나가고 이제 지방에 있는 실수요자들이 뒤늦게 또 막차 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방의 실수요자만 보면 풍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는데 서울 수도권에 투자자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지방의 원정 투자를 다니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분위기를 보면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집값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값 동향 발표를 했는데 전세값이 77주째 오름세를 보였고 거래량은 뚝 떨어졌고 뭐 계속해서 최근 몇 달 내내 보였던 전세값 관련 움직임이 그대로 다시 나왔는데 지금 전세 상황 뭐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게 뭐 당장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것 같고요. 뭐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입주 물량도 또 올해 절반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해결이 되려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이게 뭐 절대적인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도 없고 집주인들이 내놓는 물량도 임대차 3법으로 이렇게 또 꽁꽁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심각한데 이게 뭐 그래프만 보더라도 알다시피 뭐 그래프가 다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몇 프로가 이게 뭐 사실 굉장히 필요한 얘기인데요. 그래프만 보더라도 뭐 상승하고 우리가 체감을 하는 것도 기존에 살던 분들은 소급 적용되신 분들은 좀 괜찮잖아요. 그나마 한숨을 돌리고 물론 다음이 걱정이시겠지만 새롭게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아마 체감 지수를 따져보면 한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도 상승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가장 문제는 이제 기다리면 해결이 된다는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기다리면 더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급 적용되신 분들도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지금은 괜찮은데 1년 반, 2년 후가 어떻게 하냐. 진짜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국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세와 관련해서 좀 묘한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잖아요. 네네. 사실 부동산 시장 이야기하면서 금통위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금리를 주로 논의하고 유동성과 관련된 논의를 벌이는 금통위의 회의록이 최근에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전세값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정부는 이제까지 전세값이 오르는 게 저금리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재정 정책 때문에 풀린 유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뭐 금리를 조정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말이 좀 불편했나 봅니다. 반박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라는 게 뭐 부동산을 살리고자 이렇게 저금리 정책을 편 건 아니잖아요. 뭐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펴면서 저금리가 됐고 물론 영향을 준 거는 맞아요. 저금리나 과잉 유동성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도 오르는 거는 사실인데 그걸 저금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요.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사실 저금리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저금리가 영향을 준 거는 맞지만 정책의 부작용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도 있고요. 그렇죠. 임대차 3법 부작용. 최근에 전세나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자꾸 저금리 얘기를 한다 보니까 억울한데 저금리가 지금 당장 생긴 게 아니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2008년도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저금리 기조가 시작이 돼서 한 10년 이상 저금리가 됐고요. 최근에는 한 3년 전에도 계속 저금리였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핑계를 대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미 저금리였고요. 이미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저금리 핑계 대는 건 좀 맞지 않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그런 면에서 좀 반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 집값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세값은 집값의 선행 지표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격언입니다. 아무래도 뭐 아주 쉬운 심리죠.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 이 가격에 여기에서 전세를 살 바에야 근처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사겠다. 이런 식의 심리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오른다. 이런 식의 그 논리인데 이게 서울에서는 그렇게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지방에서 굉장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오히려 지방이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을 보면 서울은 지금 50%대인데 전국 평균은 70%대거든요. 그래서 높은데 이제 서울은 투자 심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도 되지만 매매가 상승이 높으면서 전세가율이라고 하면 이제 그 차이를 말하잖아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가도 워낙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가 그렇게 높지 않게 보일 뿐인데요. 절대 가격 자체는 물론 높습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데 전세는 실수요자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이게 수요 자체는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심지어 90% 이상 되는 곳들도 있고요. 아파트가 90%. 그렇죠. 90% 이상 되는 곳들도 찾아보면 굉장히 나오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가격이 비슷한 수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전세 가격도 높지만 매매 가격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또 매매 가격도 움직이기 때문에 가율만 보면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 또 우려스러운 상황을 보게 되면 전세 매매 모두가 문제가 되고 이게 전세가 왜 무서우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레버리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확정적 시세가 되면서 오히려 매매 가격을 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전세 가격 올려줄 바에는 나 그냥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할래.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어. 라는 심리가 작용되면서 최근에 서울 수도권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쭉 얘기했던 전세값, 집값 이야기 모두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통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은행에 대출을 나가서 이 집에 대한 대출을 받기 위해 뭐 집값을 책정해 보겠다라고 하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만 가지고 대출을 내주는 은행은 없거든요. 모두 여러 가지 집값 통계를 다 통합해서 보면서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민간 통계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사이의 경쟁 관계가 심한 상황인데 최근에 통계청으로부터 이른바 태클을 당했습니다. 네네. 이것도 좀 약간 좀 이례적인데요. 사실 부동산원 옛날 한국감정원 또 공공기관이고 뭐 통계청 또 공공기관인데 이례적으로 좀 지적을 했어요. 이게 좀 표본 수도 너무 작고 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쪽에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좀 왜 같은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좀 개선해야 될 거는 맞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나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통계라고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올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쓰니까요.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반영을 못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서 통계청도 아마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사실 KB 시세를 더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은행에서. 근데 KB 시세를 보면 전세가도 그렇고요, 매매가도 그렇고요, 상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KB 시세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요. 부동산원 통계를 좋아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이 당했다는 건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정부가 말하는 집값 안정 지표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이라도 좀 현실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좀 안정된 기조를 보이고 싶겠지만 그게 통계의 착시 효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잖아요. 야, 진짜 우리 집값이 안정이 되고 집값이 떨어지는 걸 체감을 해야 되는데 시장과 괴리가 있는 통계를 자꾸 인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 정책의 신뢰도 떨어져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을 했고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투명한 통계 공개가 결국은 심리 안정 그리고 그 심리 안정이 다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좀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